너 지금 월급 받고 있지? 대출이자, 적금이자율, 심지어 주식 계좌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 전부 하나의 시장이 쥐고 흔들고 있어. 근데 대부분 그 시장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주식보다 덩치가 크고 부동산보다 역사가 긴데도 관심조차 없지. 전 세계에 100조 달러가 넘는 돈이 굴러다니고 한국만 해도 나라빚이 1100조를 넘겼어. 출렁이면 대출이자 띄고 회사에서 사람 자르고 주식이 곤두박질 쳐. 그 정체가 바로 채권 시장이야. 오늘 이놈이 대체 뭔지,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 채권을 이해하려면 제일 쉬운 상황부터 떠올려봐. 네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 사업한다고 1년 뒤에 갚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 빌려주면 바보잖아. 1년 동안 적금 넣을 수도 있고 주식 살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는 건데 그 기회를 전부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자를 받는 거야. 오늘의 1000만 원은 1년 뒤의 1000만 원보다 값어치가 높아.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한 대가. 그게 이자의 본질이지. 말로만 약속하면 불안하니까 종이에 적어. 나 김아무개는 1000만 원을 빌렸고 1년 뒤에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갚겠습니다. 이 종이가 바로 채권이야. 빌린 놈이 빌려준 놈한테 써주는 공식 차용증인 거지. 개인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야. 기업도 빌리고 정부도 빌려. 기업이 공장 짓고 사업 확장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전부 자기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투자자들한테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줘. 그게 회사채야. 정부도 똑같아. 도로 깔고 병원 짓고 군대 운영하려면 세금만으로는 안 되거든. 국민이나 기관한테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 그게 국채야.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국고채라고 부르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한테 돈 빌리면서 쓴 차용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 채권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 본드라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 Fixed Income. 고정수익이라는 뜻인데 이게 채권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야. 왜 고정이냐면 미래에 들어오는 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은행 예금이랑 비교하면 확 감이 와. 예금은 10,000원 넣으면 금리에 따라 미래에 받는 돈이 달라지잖아. 3%면 1,300원, 5%면 1,500원 받는 거지. 근데 채권은 반대야. 미래에 받을 돈이 이미 정해져 있어. 문제는 그 고정된 미래의 돈을 지금 얼마에 사느냐인 거야. 이 사고방식의 전환이 채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예금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고 채권은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거든.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여.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내리면 올라가. 직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엄청 많거든. 금리가 오르면 가격도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이야. 근데 그건 예금적 사고야. 예금은 지금 돈을 넣고 미래를 바라보지. 금리가 오르면 미래에 받을 돈이 커지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느끼는 거야. 채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야. 미래에 받을 돈이 고정돼 있고 그걸 지금 할인해서 사는 거거든. 할인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싸게 사는 거잖아. 샤넬백 생각해봐. 10% 할인할 때랑 30% 할인할 때 언제 더 싸게 사? 당연히 30%지. 할인율이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채권에서 금리가 바로 그 할인율 역할을 해.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올라간 거고 할인을 많이 하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이 한 문장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채권의 절반은 끝이야. 채권 시장에서 오래 굴러다닌 사람들도 이 개념을 체화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 그러면 이 금리는 누가 정할까? 여기서 중앙은행이 등장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라는 걸 정하는데 은행들이 서로 돈 빌릴 때 적용하는 기본금리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모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이자도 대출이자도 채권금리도 전부 내려가. 반대로 올라가면 다 따라 올라가. 물탱크 수위를 조절하면 연결된 모든 수도꼭지의 물량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 모든 금리가 연동돼 있어. 근데 기준금리만 있는 게 아니야. 시장에서 실제로 채권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정하는 금리도 있어. 시장금리라고 하는데 국고채 금리가 대표적이지. 이 시장금리는 매일 바뀌거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올라가고 나빠질 것 같으면 내려가.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금리가 먼저 반응해. 자, 이제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게. 수익률 곡선이라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만기별 금리를 쭉 나열한 그래프야. 1년짜리 채권 금리, 3년짜리, 10년짜리를 점으로 찍어서 연결한 선이야. 채권쟁이들은 이걸 일드 커브라고 불러. 보통은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모양이야. 이유는 간단해. 친구한테 한 달 빌려주는 거랑 20년 빌려주는 거랑 뭐가 더 불안해? 당연히 20년이지. 한 달 뒤에는 돈 돌려받을 확률이 높은데 20년 뒤에는 그 친구가 연락처를 바꿔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래 빌려줄수록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야. 10년짜리, 20년짜리는 상당히 높은 이자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 이게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이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이 되는 거지. 근데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져.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걸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해. 왜 발생하냐면 방법이 두 가지야. 장기 금리가 내려가나 단기 금리가 올라가나. 최근 상황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린 케이스야. 미국 연준이 거의 0%대에서 5.25%까지 끌어올렸거든. 단기 금리가 치솟은 거야. 근데 장기 금리는 시장이 정하잖아. 시장에서 보기에는 경제가 그 정도로 좋지 않아서 장기 금리를 8%나 9%로 올릴 수가 없는 거야. 누가 그 금리로 돈을 빌리겠어. 그래서 단기는 5%인데 장기는 4%대에 머물면서 곡선이 뒤집혀버린 거지. 역사적으로 이게 나타나면 경기 침체가 뒤따라왔어. 투자자들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야. 당장은 금리가 높지만 나중에는 경기가 나빠져서 금리를 확 낮출 거라고 예상하는 거지. 채권 전문가들은 수익률 곡선 모양으로 경제 전망을 판단해. 의사가 심전도 보고 환자 상태를 파악하듯이 일드 커브는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줘. 이 일드 커브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사건이 있어. 실리콘밸리 뱅크, SVB가 왜 망했는지 아는 사람 많지 않거든. 이 뱅크에 벤처기업들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 이자를 줘야 하는데 대출로만 감당이 안 될 만큼 현금이 쏟아진 거야. 그냥 갖고만 있으면 손실이잖아. 그래서 채권을 산 거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고객한테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계산이었지. 근데 문제가 있었어. 1년짜리 예금으로 들어온 돈인데 1년짜리 채권 사면 남는 게 없으니까 10년짜리, 20년짜리를 산 거야.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으니까. 이게 만기 미스매치 전략이야. 짧은 기간으로 들어온 돈으로 긴 기간 자산을 운용해서 차이만큼 수익을 남기는 건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려버렸거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했잖아. 장기 채권은 금리 변동에 훨씬 민감해.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장기 채권 가격은 크게 흔들려. 시소에서 지렛대가 길수록 끝부분이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거기다 시장 금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1%짜리 예금에 넣어둔 고객들이 만기 되자마자 돈을 빼기 시작했어. 3%나 5%짜리로 갈아타려고. 고객이 돈 달라는데 은행은 10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으니까 팔아야 하잖아. 금리가 폭등한 상태라 채권 가격은 바닥이야. 팔면 손실, 안 팔면 디폴트. 이게 뱅크런이야. 만기까지 가면 원금 돌려받는데 거기까지 못 버텨서 망하는 거야. 가장 안전한 국채를 샀는데도 은행이 날아간 이유가 이거야. 결국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 전액 보장하고 담보대출을 해줬어. 하지만 경영진은 다 날아갔고 사실상 정부가 통째로 인수한 거나 다름없었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와. 듀레이션이야. 뉴스에서 가끔 나오고 수능 비문학에도 나올 법한 단어인데 가중평균 만기라고 불러. 쉽게 설명할게. 만기 5년짜리 채권이 두 개 있다고 쳐. 하나는 매년 이자를 따박따박 주고 하나는 5년 뒤에 한 방에 몰아주는 놈이야. 매년 이자를 주는 채권은 투자자 입장에서 돈 받는 평균 시점이 앞당겨지잖아. 근데 몰아주는 채권은 끝까지 기다려야 해. 둘의 듀레이션이 다른 거야. 이자를 미리미리 주면 듀레이션이 짧고 몰아주면 긴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리 변동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달라지거든. 듀레이션이 긴 채권은 금리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크게 흔들려. SVB가 산 장기 채권은 듀레이션이 엄청 길었던 거야. 채권 실무자들은 만기를 안 묻고 듀레이션을 물어봐. 듀레이션 몇 짜리야? 이 한마디가 그 채권의 위험 수준을 알려주는 거지.
자, 이제 채권이 네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보자. 가장 직접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야. 아파트 사려고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 대출 금리가 국고채 금리에 연동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 국고채 금리 오르면 주담대도 따라 올라. 은행이 정하는 대출 금리가 결국 국고채 금리에 은행 마진을 더한 거야. 채권 시장이 출렁이면 너의 대출 이자도 같이 출렁이는 거지. 주식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줘. 국채 금리가 5%면 아무 위험 없이 나라한테 돈만 빌려줘도 5% 버는 건데 주식 기대 수익률이 7%라면 어떨까? 고작 2% 더 벌자고 주식 사서 밤마다 전전긍긍하는 게 의미가 있어? 회사 망하면 원금 다 날리는데 말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식 팔고 채권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주가가 내려가겠지. 반대로 국채 금리가 1%면 위험해도 주식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 2022년에서 2023년에 미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 전 세계 주식이 휘청거린 것도 이 이유야. 채권에서 또 알아둬야 할 게 신용 등급이야. 국채는 나라가 보증하니까 안전하지만 모든 채권이 다 안전한 건 아니거든. 회사채는 그 회사가 망하면 돈을 못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채권에도 성적표가 붙어 AAA가 가장 좋고 AA, A, BBB 이런 식으로 내려가. BBB까지는 투자 적격 등급이라 안전하고 그 아래는 투기 등급이라 위험해. 등급 낮을수록 이자를 많이 줘야지 위험한 만큼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국채 금리와 회사채 금리의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경기 상황을 보여줘. 경기가 좋으면 좁아지고 나빠지면 확 벌어져. 스프레드가 갑자기 벌어지면 불안한 징조야. 회사들이 어려워지면서 망할 위험이 높아지니까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지. 세금 이야기도 중요해. 채권에서 이자를 받으면 세금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 세금은 이표금리, 그러니까 쿠폰금리에 대해서 매겨져. 시장금리가 4%인데 쿠폰금리 2%짜리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산다고 쳐. 실제 수익률은 4%인데 세금은 2%에 대해서만 내는 거야. 절반으로 줄어든 거지. 이게 부자들이 채권 사는 이유 중 하나야. 종합소득세가 어마어마한 고액자산가한테는 이 절세 효과가 엄청나거든. 반대로 고금리 채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쿠폰금리가 높으면 세금도 많이 나와서 실질 수익이 깎일 수 있어. 마지막으로 정부 빚 이야기야. 매년 쓸 돈이 걷는 돈보다 많으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그게 쌓이면 국가 채무가 되는 건데 2024년 기준 약 1175조 원이야. GDP 대비 46% 수준인데 일본이 260% 넘고 미국도 120% 넘으니까 상대적으로 양호하긴 해. 문제는 증가 속도야. 2008년에 GDP 대비 30%도 안 됐는데 15년 만에 46%까지 올라왔거든. 빚이 늘면 이자 비용도 늘고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 더 무서운 건 금리가 오를 때야. 만기마다 새로 채권 발행해서 갚아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이자를 더 줘야 하잖아.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가 돼.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눈치도 봐야 해. 국가 채무가 너무 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돈을 빼갈 수 있거든. 다행히 한국 신용등급은 AA 등급대로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아. 일본보다도 높은데 이걸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채권 투자를 직접 하고 싶다면 요즘은 정부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들어서 소액으로도 가능해졌어. 채권형 펀드나 ETF로 간접 투자도 되고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면 장기채가 유리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단기채가 나아. 장기채일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야. 근데 채권은 유동성이 문제야. 주식처럼 활발하게 거래가 안 돼서 호가가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 회사채는 특히 매매가 쉽지 않아. 증권사 특판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가 금리에 녹아 있어서 얼마나 떼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도 알아둬야 해. 정리하면 이거야. 채권은 돈 빌려주고 받는 차용증이고 금리 오르면 가격 떨어지고 내리면 올라가. 국채 금리 하나가 대출 이자, 주가, 환율까지 전부 흔들 수 있어. 빚이 늘면 이자 비용 때문에 쓸 돈이 줄고 그 부담은 결국 너한테 돌아와. 채권 시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경제의 혈관이야. 혈관 막히면 몸 전체가 위험해지듯이 이 시장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흔들려. 뉴스에서 국고채 금리 올랐다, 기준금리 동결됐다 나오면 넘기지 마. 내 대출이자랑 연결되는 거고 주식에도 영향 줘. 그게 내 돈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야.